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살 경향성에 대한 역전이 반응. 많은 경계선 환자의 끈질긴 자살 시도와 자기 파괴적 행동은 흔히 치료자에게 특별한 구원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많은 환자가 자살에 대한 진지한 의도는 없이 반복적인 제스처를 보이지만 종적 추적 연구들에 따르면 경계선 환자의 자살률은 8%에 이른다. 자살 경향성은 치료자의 마음속에 전능감의 불씨를 피울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환자는 종종 일촉즉발의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치료자의 머리 위로 자살 위협이라는 검을 휘두른다. 치료자가 환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상황에 적절한 말을 정확히 내뱉지 못하면 환자는 자살 시도로 보복할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자살 시도 가능성에 대한 치료자의 불안을 알아차리면 그런 불안을 악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치료자는 환자가 자살을 언급할 때마다 말이 많아지거나 더 지지적인 행동을 하거나 더 많은 전이 소망을 축소시켜주게 될 수 있다. 기민한 환자는 자살 소망을 끄집어내는 것이 치료자를 통제하는 방법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부정되었을 전이 만족을 얻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곧 깨우치게 될 것이다. 본래 대부분의 정신치료자는 환자의 안녕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연일 지속되는 경계선 환자의 자살 경향성은 치료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 환자가 자살 사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치료자의 불안감은 자살 경향성의 의미를 명료하고도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자살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걱정으로 인해 치료자 본인이 갖고 있던 분석적 공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분석적 공간의 붕괴는 환자가 충동적 행동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 병행하여 일어난다. 자살 위험성을 가진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 작업에서 치료자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환자가 상징적 차원을 구축하여 행동과 환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치료자는 환자의 죽음 소망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는 정신치료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명백한 특정 상황에서는 입원 등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존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치료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계속해서 심리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살 경향성을 관리하는 것, 보호를 위한 구조나 관찰 제공이 수반된 관리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자살 경향성의 치료는 공격적인 약물 치료 및 죽음 소망에 기저에 있는 요인들을 정신치료적으로 탐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르윈과 슐츠는 자살 경향성과 자살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살 가능성에 대해 거듭하여 반추해 보는 것은 환자에게 가치 있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 사실 자살 경향성은 환자가 계속 살아있음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연결감뿐만 아니라 모종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핵심을 이룰 수도 있다. 환자가 적응의 한 방법으로서 자살 경향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없다면 치료자는 치료에 덜 몰두하거나 환자와 거리를 두는 역전의 태도에 의지하게 될 수도 있다. 단존하는 자살 사고가 환자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치료자는 자살 사고를 없애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식의
또 다른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환자는 자살 경향성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작정한 것 같은 치료자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어떤 경계선 환자는 격분한 상태로 치료자에게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평생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건 5분 안에 사라져 버릴 마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치료자가 가진 그러한 열정은 치료자 자신의 욕구를 환자의 욕구보다 우선시한 또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게다가 아주 강렬한 자살 소망을 가진 환자와 열정적 치료자의 조합은 더욱 불길한 전조를 드러낸다. 자살 경향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가들 사이에는 마법처럼 환자를 자살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전능한 태도를 취하는 치료자가 무의식적으로 환자에게 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자살 충동이 심한 환자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이상적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싶다는 뿌리 깊은 소망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환자를 구하려는 치료자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인해 환자는 치료자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자기를 희생하는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치료자의 이 같은 행동은 환자에게 결국 산산조각 나버릴 헛된 희망을 안겨주며 환자가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더욱이 이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는 경계선 환자의 성향과 결탁하는 일인데, 핸디는 이러한 행동 방식이 자살 충동을 가진 환자의 가장 치명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발적으로 환자에게 구속된 노예가 된 치료자는 머지않아 자신의 전능 소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환자가 사라지기를 바라기 시작할 것이다. 시얼스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자살 충동을 가진 환자는 죄책감과 불안을 야기하는 자살 위협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자살 충동을 심어놓고서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런 치료자로 인해 실제로 자살을 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더 목이 쥐어온다는 느낌을 받는다. 치료자는 환자를 죽이고 싶다는 점차 강렬해지는 무의식적 소망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환자에 대해 점점 보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능감에 기반한 의사로서의 염려를 느낀다. 이러한 이유로 역설적이게도 환자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안절부절 못하며 염려하는 치료자야말로 환자에게 남은 유일한 주체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 즉 자살을 향해 환자를 맹렬하게 몰고 가게 된다. 자살 경향성을 가진 환자와의 집중 치료가 치료자에게 가학적 소망과 살인적 소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식은 환자를 죽이고 싶다는 소망은 보통 환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의 이면이라고 언급했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살을 하면 동료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수도 있으며 자신을 장악해버린 환자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자살 충동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학휘학적 대상 결합을 통해서만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치료자의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해보면 자살 경향성을 보이는 경계선 환자와의 치료에서 역전이를 다룬다는 것은 대체로 역전이 증오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역전이 증오는 혐오나 악의 혹은 둘 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인 혐오는 치료자로 하여금 회귀 약속을 잊거나 입원 치료에서 15분 회진을 돌다가 처방을 잊거나 감정을 유보하는 등 미묘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기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에 악의적인 충동은 치료자가 환자에게 명백하게 적대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경계선 환자는 자신이 자살을 고려하면 치료자의 자기애적 측면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치료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힘을 휘두르는 상황을 즐기면서 이 취약성을 악용할 수도 있다. 역전위에서 증오를 다루는 첫 번째 원칙은 예방이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형태의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구세주 혹은 전능한 구원자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치료자는 그러한 역할에 수반되는 분노와 증오를 피할 수 있다. 자살 충동을 가진 환자를 향한 역전이 증오를 다루는 두 번째 원칙은 그러한 증오를 다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어적 태도를 잘 감시하는 것이다. 발츠버거와 V는 흔히 활용되는 5가지 방어적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치료자는 증오가 자신이 의식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다정한 정신치료자로서의 역할과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런 증오를 억압하고 지루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부주의해지거나 는 상태를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둘째,
증오가 환자와의 작업을 더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비판과 자기 의심의 형태로 치료자가 자신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반동 형성을 통해 치료자는 역전이 증오를 정반대의 감정으로 바꾸어 버리고 지나친 수준으로 환자를 돌보려고 하거나 환자가 가하는 이례적인 학대를 참고 견딜 수 있다. 넷째, 역전이 증오를 환자에게 투사하고 환자가 치료에 가져오는 많은 부정적 전이의 사례를 통해 이를 정당화하는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를 평가절하하거나 다른 치료자에게 보냄으로써 역전이 증오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 경계선 환자와의 장기 정신치료 도중 어느 시점이 오면 치료자는 흔히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된다. 환자가 지역사회 내의 모든 자원을 모두 소진해 버리고 더 이상 치료비를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치료자는 심각한 자살 위험을 다룸에 있어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지역 병원에서는 경계선 환자가 치료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센터는 경계선 환자에게 지쳤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가족은 환자를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궁지에 몰린 것 같다는 치료자의 느낌은 그야말로 환자가 처해 있는 외부 세계의 현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치료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는 환자의 관점에 공감적 동일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치료자는 지역사회 전체에서 자신이 환자의 유일한 자원이 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 또한 정신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치료 기법과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치료 시작 시점에 환자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 궁극적으로 전달해야 할 메시지 중 하나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공감적이고 배려 깊은 방식으로 한계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애도 과정이 촉진된다. 절망감에 대한 치료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연관된 진정한 희망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한계에 대한 인정 속에는 환자가 특히 유능한 치료자와의 협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울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도 되어 있다. 좌절을 견디는 것은 경계선 환자의 자아를 구축해주며 궁극적으로는 시간의 긴박함에 대한 감각을 극복하고 충동의 해소를 지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애도 과정은 편집 분열 상태와 우울 상태의 균형을 더욱 촉진해 대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우울 상태에서의 기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분석적 공간도 열릴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환자는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 상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치료자는 특정 환자의 경우 만성적인 자살 경향성이나 가학 피학적인 관계처럼 그들이 평생 따라온 적응 전략을 포기하는 것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환자가 변하기를 바라는 치료자의 소망은 궁극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환자는 보통 이러한 외부의 위험을 맞닥뜨리면 더 저항적이 되며 제자리에서 완강히 버틴다. 환자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는 것이 재앙적인 역전이 상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2000년 전 세네카는 나아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다라고 적었다. 그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에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요약.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와 심각한 방임은 경계선 환자의 병인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다. 특정 역전이 패턴은 환자를 피해자로 보는 치료자의 인식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패턴은 일련의 전이 역전이 상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상현에는 정신치료 드라마 속의 주요 등장인물 4명인 피해자, 가해자, 이상화된 전능한 구원자, 무관심한 어머니가 등장한다. 투사적 내사적 과정을 통해 이 등장인물들은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서 상보적인 일련의 짝을 이루며 등장한다. 각 등장인물은 환자 내부에 존재하는 자기 표상 혹은 대상 표상을 대표하지만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치료자의 심리적인 소인도 이러한 상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특히 환자가 자살 충동을 갖고 있을 때 치료자는 환자의 생존에 지나치게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며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자신을 학대받는 위치에 둘 수도 있다.
역전이를 다루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치료자가 지닌 한계를 환자가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자, 구원자, 가해자라는 큰 제목 아래서 보드라인 환자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역전이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 혹은 직장생활 속에 느끼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은 임상 상황 속에서 이분들을 만나고 있는 또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주제를 쭉 공부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좀 자유스럽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피해자, 구원자, 가해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꼭 이게 뭐 치료 세팅이 아니더라도 일상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어머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1교시 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을 속에서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그러면은 이 피해자, 구원자, 뭐 가해자든지 무관심한 어머니든지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타지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 치료에 올 수 있는 그런 환자라고 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민감한 어떤 정신 아니 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 말하자면은 어떤 뭐 신경증이든지 강박증이든지 여기서 경계선 장애든지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프로이트로 말하면은 사실 그걸 이해해 보면은 누가 그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지 환경 자체는 그냥 마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 오케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내재돼 있는데 환경은 그냥 트리거 역할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 삶에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하고 많이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환경 자체가 꼭 그렇게 열악한 것이 아닌데도 그분 스스로가 예민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건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본인이 본래 타고난 어떤 공격성이나 어떤 다른 욕동들이 강렬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죠. 근데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그 nature vs nurture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냐 환경이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없고 항상 우리는 타고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그 유전적인 부분이나 기질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느냐 100% 타고난 거 100%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떤 분은 10대 90 어떤 분은 70대 30 어떤 분은 90대 10 이렇게 다 각각 다르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고난 부분에 더 큰 문제가 타고난 부분에 영향이 더 큰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프로이드의 어떤 역동 이론 쪽으로 이분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이분을 이해하는 길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타고난 부분보다는 그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생긴 그런 열악함에서 오는 나쁜 영향 때문에 어른이 돼서 이분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대상관계나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봐줘야 되겠죠. 역동이라는 측면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에 따라서 어느 한 이론이 맞고 틀리고보다 이분에게 가장 적합하게 도울 수 있는 퍼스펙티브는 어떤 것인가 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은 위성사진이 발달해가지고 어느 한 산을 촬영하는 것도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위성사진을 통해서 그 산의 모습이 현실감 있게 보이는데 어쩌면 그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의 산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하나지만 그 대상을 관측하는 측면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퍼스펙티브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면은 그 영상물을 제작했을 때 훨씬 현실감 있게 전달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의 카메라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단조로운 부분이고 나는 앞에서만 봤는데 뒤에는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이 왜 이렇게 하나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양하냐. 이걸 우리가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꺼번에 이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 대상을 이해하는데 여러 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걸 다 소화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측면의 퍼스펙티브 그런 이론들 그런 가설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걸 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여러 사람들과 디스커션을 통하거나 글을 읽거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된다면 내가 뭘 기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 툴들 중에 하나로 내면화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론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적합한 이론들이 나에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연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장 중에 적합한 연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이수영 선생님 오랜만인데 오늘 이 갑작스럽게 들어오셔서 어떤 정서에 있는지 조금 우리 나누고 가죠. 뭐 갑작스럽게 들어왔어도 어느 지점에 합류를 해도 항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딱 제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어왔는데 아까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딱히 어떤 치료자 환자와의 세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의 프레임을 제가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직장 같은 워킹 세팅에서도 이런 역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상대방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듦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피해자가 되려는 코스프레의 형태를 갖추는 상황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살의 경향성에 대해서 제가 실생활 중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살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살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실제 자살률은 경계성 환자의 경우에는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내가 직접 자살을 행동에 옮기려는 메시지보다는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쩔쩔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치료자의 역전이까지 합세를 할 경우에 진짜 월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게다가 플러스 그 치료자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어떤 환상,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뭐 치료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런 환상이 또 개입이 될 때 정말 월스트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물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그 상황에 대처를 하느라고 분주해지겠지만 그 상황 이면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항상 그 물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연의 그 임무를 잊지 말고 벌어지는 상황에 동요되지 말고 하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요구이겠지만 그것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치료자와 환자의 어떤 다이내믹이, 요즘에 뭐 계속 정치는 생물이다 하는데 그 다이내믹이 저는 생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참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 또 유연해야 되겠다는 생각. 너무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쏟다 보니까 지금 두서가 없어지지만 그렇습니다. 두서가 없는 것이 가장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서가 이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트가 레벨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혼란들을 겪고요. 많은 사고들이 뒤엉켜서 정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막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내적인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을 대하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주관적인 역전이 부분도 함께 뒤엉키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떨 때는 갑자기 자기가 전사가 돼서 이 문제를 내가 온전히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갑자기 또 우리가 액티브해질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를 잘 읽어내는 게 우선 첫째인데, 그 부분을 정서를 잘 담아내는 과정보다 앞서서 우리가 액팅아웃을 할 가능성들이 항상 있어요. 이분들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분들의 얘기 중에 어떤 것은 판타지고 어떤 것은 실제 현실인데 이 섞여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식별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반신반의라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라. 반신반의라고 하는 것이 치료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믿어도 안 되고 전부 의심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모두 의심스럽다고 하면 저 사람을 공감해내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모든 것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조에 따라서 이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이 사람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인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과 나를 구별해낼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게 융합되는 경험들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돼버린.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서를 수용해주는 정서적인 융합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게
자개적 전이가 활성화되면 정서적으로는 나하고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상담자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건 좋은데 분석적인 스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판타시인 부분 혹은 경우에는 딜루저널한 부분 이런 부분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이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100%다 신뢰하는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바로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가 역전이 저항이 그러니까 이분의 치료에 적합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개입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그 역전이 저항이나 이넥트먼트라고 여기서 하는 거죠. 행동화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항상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기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투사의 동의시에 의해서 이분들이 자기의 내적인 정서나 팬터시나 내적 대상 혹은 자기 셀프를 우리에게 투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투사된 내용에 따라서 그 역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하는 대인관계적인 압력을 또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고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 어떤 경우는 또 내 주관적인 역전에서 오는 부분에 휘말려서 내가 쉽게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뉴라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분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미워서 미움과 사랑을 좋아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미워 죽겠는데 나 저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헤어져야 될 대상임에도 더러운 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런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레벨에 있는 분들이죠. 자기 안에 있는 혼란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분들과 관계는 어려운 거죠. 교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사람이 뭘 대하는 건 아니라 뭐 치료 세팅인지 뭐든지 간에 이게 저는 이게 전부 생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생방송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 내부에 존재한다는 뭐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그 감각 체계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자기가 수 있죠. 예. 감각하는 방식인데 거기는 뭐 보통 이제 MBTI에서 말하는 감각이나 직관이나 이런 게 다 뒤섞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떼어낼 수가 없는 게 직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반응 자체가 뭔가가 실제적으로 없는 자극인데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느끼는 뭐 자극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많아지면 라이브로 막 계속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대한 재현보다는 지금 내가 그냥 현재 상황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가는 속에서 계속 얻어지는 마치 생각도 계속 팝업처럼 툭툭 떠오르잖아요. 이게 내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그렇게 되니까 환자가 느끼는 방식이랑 치료자가 느끼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게 자극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느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버리는 그런 게 뭐 하여튼 그런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스트리밍 어떤 저장되어 있는 그 동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고가 발달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어쩌면 비원이 얘기하는 프리컨셉션이나 이 프리컨셉션이 리얼라이제이션의 컨셉션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주인이 없는 사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사고가 먼저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도 비원이 소개를 하죠. 쉽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막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강 목사님이 지금 생방송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한다기보다 무엇이 나에게 계속 임포스 된다는, 뭐가 강요되고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나는 그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감각적인, 지각적인 요소들이 어떤 사고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는 하위 단계에 가게 되면 점점 그게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비온이 얘기하는 베타 요소라고 하는 거죠. 베타 요소는 이게 꿈으로도 가져갈 수 없고 생각으로도 정리할 수 없는 이런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의 미닝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어떤 자기 나름의 사고나 팬터시나 이런 것으로 소화해낼 수, 그 심리기구로서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원재료 같은 노 머티리얼인데 아직은 공장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어떤 체험들, 이런 원경험들을 베타 요소라고 아마 비온이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것을 알파 요소로 만들어내려면 누군가가 사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 이러한 체험들을 그 원체험자는 이걸 프로세스할 마음의 기구가 없다. 마음의 기구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할 수 있는 게 알파 펑션인데 알파 펑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보냄으로써 상담자가 이걸 프로세스해야 될 책임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 상담자의 알파 펑션을 통해서 이것을 소화하고 또 하는 그 독소적인 것을 해독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것들이 다시 원래 우리에게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던 사람이 인트로젝션 다시 자기한테 내사해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이분이 점차 자기 안에 이걸 프로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발달시키고, 처음에는 여기서 가공된 정서나 가공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상담자가 해독하고 그리고 처리한 그 내용, 어떤 게 필요한 정서를 우리가 피딩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인트로젝션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본인 스스로는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 안에 뒤엉켜 있는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단단하게 이걸 잘 프로세스해서 저 내담자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비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금 강 목사님이 아주 쉽게 우리가 생방송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김동환님도 임상 속에서 여러 경험들 할 텐데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떠오르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텍스트에서 자살 위협을 해서 치료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담자 중에 이제 정상을 낳지 않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낳고 싶어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더 큰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을 나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계속 상담을 계속 이어져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고, 이제 그걸 이제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좀, 뭐랄까, 어떤 때는 되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구원 환상을 가지고 예, 그분한테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가졌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 근데 그렇죠. 그게 결국 좋아하기가 좋아지면 상담이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자기가 좋아지면 결국 엄마하고 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냥 베이비로 남고 싶은 욕망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은 경우에 어떤 분은 그냥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욕구라고 그래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어떤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처럼 일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8시간 10시간씩 시달려야 되고 근데 자기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없고 그냥 엄마가 잘 돌봐주는 그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텍스트에 자신의 몸을 막 상해까지 하면서까지 자기가 그런 고통을 자기 스스로 주면서까지도 뭔가 간절하게 뭐랄까 그 치료자에게 뭔가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좀그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막 낫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더 악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배움이 좀 있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밀어붙이는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도랑이 있어요. 도랑이 있는데 소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항상 거기는 누가 선을 그어놓고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면 회초리를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소는 여기에 다리가 있어도 저쪽에 먹을 게 많아도 여기 오면 딱 멈춰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치료자가 보니까 저건 다리가 멀쩡하게 있고 저쪽에 가면 더 먹을 게 많아. 그래서 저기 가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넌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저기를 건너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를 건너는 것 자체에 엄청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상담자가 나는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빠져 죽을지 무슨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 내가 저기를 건너가려고 했을 때 난 사정없이 야단 맞고 혼났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자가 지금 나보고 밀어넣고 나서 나를 또 처벌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건 통찰을 받아들일 수 있을 상태에 있을 때는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아직 그 통찰을 소화해낼 수 없는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통찰을 줘서 그 통찰대로 행동하라고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치매적인 상황으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기를 바보로 취급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한 저항을 일으키죠. 전이 속에 저항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지적인 작업, 지적인 통찰과 우리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다 이해해야 되는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직은 통찰을 가지고 이걸 소화해낼 만한 능력을 경우에 따라서 생기지만 많은 경우에 통찰 중심으로는 이분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이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통찰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통찰을 통한 도움을 받기 이전에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 사람의 정서를 잘 소화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오랫동안 이 일을 한다는 게 쉽게 지쳐버리고 내가 무능한 치료자라는 어떤 정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느껴보려고 이렇게 관심을 좀 예측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정서가 잘 안 느껴지는 경향이 많고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분의 그 뭐랄까 좀 내면에 이런 감정이 이렇게 공허한 듯한 그런 경험을 좀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 못 느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그런 무관심한 그 어머니의 그 부분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관심한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는데 원대상이 모성몰두를 통해서 아이가 성장이 되는데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면 어머니는 자기를 돌보는 기능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그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하건 안 하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의 심리 상태가 바로바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몰두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몸처럼 아이를 돌보는 일정한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는 새로운 셀프로서 독립해 나갈 준비를 하는 건데 이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바로 단절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심리기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이걸 심리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심리적으로 처리할 자기 이고가 약한 어떻게 표현하면 셀프의 응집력이 없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자기의 주체성이 지금 아직 형성이 내가 누구인지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하니까 그걸 엄마가 해결해 주면 아이 때는 그것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아이는 언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커뮤니케이션이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대부분 감각적인 거는 뭔지 모르는 이런 것들 자기의 원체험을 그냥 투사하는 이런 형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투사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소화해내는 이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알파 펑션을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베타 요소를 소화해내는 과정인데 이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상담이 왔을 때 상담자에게 그 역할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원대상에게서 충분히 돌봄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너무 힘드니까 결국 뭔지는 모르지만 원래 자기를 도와줘야 이상적인 어머니 상을 우리에게 투사하게 되는 거죠. 이상적인 어머니 상을 투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통 한의문 피어리드죠. 나를 굉장히 뭐든 다 자기를 다 이해해주고 다 도와주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데 또 이분들 안에는 내적으로는 배드 아브젝트 자기를 어벤더난 어머니도 있고 또 자기를 박해했던 어머니 상들 나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만 수시로 바로 그 나쁜 대상들을 또 투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 자체가 부분 대상이기 때문에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쪼개진 그 모습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나도 부분 셀프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분이 부분 대상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부분 셀프로서 대응하는 이런 묘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통합된 모습으로 이 대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분이 나를 쪼개진 대상으로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으로만 나를 하는 경우는 나는 이상적인 대상처럼 막 행동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겨나는데 또 박해적인 대상으로 그런 자기 내적 대상을 우리에게 투사하면 그 박해하는 대상처럼 내가 행동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쪼개진 모습으로 저분이 나를 쪼개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 나도 내 스스로가 통합된 인격으로 저 사람하고 대해지는 게 아니고 쪼개진 인격으로 저 사람을 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역전이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교수님 그래서 보면은 모성몰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공감이잖아요. 공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공감만으로도 인간은 성장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정 기간 공감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릴 때도 보면은 아이하고 그냥 공감만 하면은 어른은 아이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지는 뭐 그렇게 아이가 되어주는 거지만은 아이는 공감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게 뭐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감 기능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유아기 환상에서 머물러 버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마치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보면은 몇몇 가지가 30년째, 뭐 40년째 계속 유치원생으로 남아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무슨 교훈을 주는데 애가 어른한테 교훈을 막 주거든요. 그래, 그걸 보면은 어른은 항상 공감을 못하는 존재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대상이고 그 애는 뭐냐면 항상 자기는 멋대로 행동하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른들한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 되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는 무능해지고 공감 못하는 닮아갈 수 없는 대상으로 어른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뭐 경계선 성격 구조라든지 이런 유아기적인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이 엠퍼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서적인 교류, 정서적인 공감, 그러니까 아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올터 이고라고 그러죠. 아직 이고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엄마가 아이의 이고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로서 같이 있어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성몰두 기간을 충분하게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이 인격이 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충분하게 공감받고 지지받고 사랑받은 경험. 그게 단순한 공감이라기보다는 사랑받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게 더 넓혀서 지지받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트루 셀프를 그대로 받아주는 대상을 만나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무관심했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가 되라고 내가 열심히 공을 들였던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상적인 아이가 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아이의 원래 타고난 그 모습대로를 수용해 주지 못하고 네가 아닌 내가 원하는 아이가 되라고 부모가 계속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서적으로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경험이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경우에는 자기 모습대로 수용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감받았다, 지지받았다, 사랑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줘야만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상담자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어머니 대신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 어머니가 사랑하고 싶었으나 사랑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었는데 이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가 원하는 환자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자 혹은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자나 목회자나 이 모든 분들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당신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거죠. 침해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윤숙 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재까지 만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늘 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 거기 환자가 한 얘기가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그 2년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2년이라는 게 약 보통 2년 한 것 같아요. 프리헤드풀 기간을 한 2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네. 모성 몰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는 엄마의 눈을 통해서, 엄마의 미러잉을 통해서, 엄마가 거울이 돼줘서 자기 엄마의 눈에 비치는 자기가 자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가 거울 역할을 안 해주면 이 아이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고 자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거울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게 자기 빛이 감각적으로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자기 느낄 수 없다. 이게 한 2년 했거든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2년 이후부터는 2년을 했나 지금도 하고 있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가끔. 것 같은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게 존재하지 않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고 있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그냥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이 엄마의 무관심을 존재하지 않는 듯한 감각으로 이제 지각한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이 환자가 경험하는 이 죽은 듯한 감각이나 공허함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뭐예요? 그 모성물들을 받지 못한 그 아기의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절망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바로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 거죠. 아이가 네. 느꼈던 그 상황, 그 네, 정,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걸 통합적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 환자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죽은 상태. 그렇죠. 그래서 무관심한 어머니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이 여러 가지 그 박탈들이 총집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환자를 만나서 느꼈던 역전이가 뭐였냐면, 진짜 내가 죽은 것 같아. 그렇죠. 바로 그 정서가 오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을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해야. 근데 듣다가 너무 정신도 없고 그래서 좀 끊었어요. 난리가 나요. 그리고 끊으면은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 몇 년을 하니까 한 2, 3년 하니까 한 2년쯤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하고 앉아 있으면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내가 느낀 대로 친구가 나는 똑같이 앉아 있지 않냐 여기. 근데 당신에게 나는 없는 존재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사실 그렇게 느꼈고 내가 예.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요? 이런 반응이 없고 픽 하고 다시 제가 끊기 전에 그 얘기를 이어가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 이게 치료자가 죽은 것 같은 느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구나.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무력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워딩을 그러니까 글자로 읽을 때와 제가 체험 속에서 이걸 그 사람과 연관지어 읽는 이 생생한 체험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그래요. 근데 이은숙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무관심한 어머니 여기에 그냥 한마디로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엄마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자기 얘기만 하는 엄마예요, 한마디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이은숙님이 내가 정말 그런 내담자가 호소했던 정서를 느끼고 있어. 내가 이 존재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때 내담자의 상태는 어머니와 동시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무관심했던 어머니가 이 사람이 이때는 그 정서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지금 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셀프가 느꼈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게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도 가면 어머니는 막 자기 얘기만 한대요. 그럼 막 화가 나 죽겠대요. 그게 어릴 때부터도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분의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 패시브하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엄청나게 불안해요. 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형제가 많았어요. 한 5, 6 형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애들이 동생하고 소꿉놀이를 막 하고 있으면 뭐 쓸데없는 거 갖고 논다고. 그게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해가면서 막 놀잇감을 막 발로 차버릴 정도로 진짜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극대노를 하는 그런 아버지셨대요. 그랬던 한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쨌든 그 가정적으로 부모 환경은 너무 최악이었어요, 정말. 극단적인 방임, 극단적인 학대를 경험한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진 환자인데 어쨌든 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감각이 나에게도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게 그 환자의 그 자기속의 핵심에 자리한 그 어머니의 무관심과 그 존재하지 않는 감각으로 인한 역전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그래요. 그 사람의 진실을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신분석 역사에서 보면 아나오가 토크 테라피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언어 치료라고 하는데 뉴라틱한 환자는 토크 테라피라는 말이 맞는데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는 토크 테라피가 아니고 어쩌면 정서에 의한 치료 혹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어떤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교류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동의시에 의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랭귀지의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극히 일부인데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서는 놓친다. 그래서 사실 예. 역전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역전인가 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역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웃었던 게 뭐냐면 경계선 보더라인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 찾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냥 불쑥 나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의 어그레션들이 항상 있어요. 네. 보더라인 환자들은 기본적인 정서가 어그레션이에요. 공격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화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항상 공격성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절하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버리고 싶은 생각, 이분을 떠나보내고 싶은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계속 우리에게 있죠. 경우에 따른 게 의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87쪽에 그 전이 역전이 패러다임에 드러나는 심리적 죽음의 원칙적 상태. 영아의 자기감 발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그렇지만 모성 발달과 연관돼 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나 와닿는 게 이분들이 정말로 불안해요. 그 불안의 정도가 예상을 못하는 세계에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체 왜 그럴까 이랬는데 이게 아마도 영아의 감각 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환자는 분명히 40대 중반, 40대 초반, 50대 이런 환자들인데 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자기감은 영아가 경험하고 있는 감각 세계에서 고착된 그런 아주 혼란스럽고 경계가 없는 진짜 그런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심리 구조가 네. 형성 이전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심리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을 처음 만나서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제가. 사실은. 네. 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못 넣고 드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통찰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 중심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이게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느낌으로 알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아하, 또 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그거를 이렇게 컨테인하니까 이분들이 안 오겠다고 하다가도 와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스파르티니스는 사이카틱한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이론도 세운 분인데, 그러니까 분석에 의해서 치료 도움을 받지 못할 환자는 없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분을 도와줄 정신분석가를 찾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도 상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상담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레벨에 있는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걸 훈련해내서 그분을 도울 만한 상담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윤수 선생님도 오랫동안 이런 분들 치료해오고 있지만 같이 와서 공부를 지속하고 있는 게, 상담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신 교수님과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게 제 안에 뭔가가 축적되며 쌓였는데 이런 그 레벨의 환자들을 만나는 데 되게 유용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은 이게 완전히 그거에 압축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너무 정말 어록처럼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윤숙님이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이 글들이 생생. 환자수죠. 너무 많은 환자들이 지금 막 이렇게 지나가서 아, 그래서 그 환자도 그랬구나. 아, 저 환자도 그랬겠구나. 하면서 측은지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감각적 체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왜 돈 많이 만진 사람은 만지기만 하면 이게 얼마짜리다 알고 아, 그렇고, 오케이. 네, 그 잡으면 얼마다라고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남자들 그 짤짤이라고 해서 동전 하는 사람들 홀짝이지 금방금방 소리만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맞아. 감각이라,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 체계를 동원해 가지고 그 환자의 감각 체계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욕의 다리 중에서도요, 밑으로 지나가는 다리가 있고 2층으로 해가지고 위에 그 어퍼 레벨로 가고 로우 레벨 가는데, 제가 로우 레벨 지나갈 때는 괜찮아요. 어퍼 레벨 지나가면은 몸이 막 저려와요. 근데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괜찮다는 걸 이게 머리로는 다 하는데 나랑 몸의 똑같네. 몸의 감각이 그냥 이게 오금이 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금이 막 저러는데 이건 왜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옆에 누군가가 같이 대화하고 있으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느끼긴 느끼죠. 오금이 저리지만은 극복해 나갈 수 있더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영아기나 유아기에 자기감 발달이 안 돼가지고 모성 몰두가 없어가지고 생겼던 그 문제가 어쩌면 평생 그냥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은 그걸 자기가 느끼면서 극복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치료자 역할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위니카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The capacity to be alone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개념이 아니고 누군가 자기를 보여줄 대상이 곁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경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전하게 이분들 곁에 있어주는 분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분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돼야 돼. 그래 만족시켜주는 대상이어야
그런 개념보다는 이분이 신뢰하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뭘 나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어떤 경우는 상담자가 좋아하는 환자가 되고자 애쓰는 그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화내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봐주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려움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해소되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이분들은 알아봐요. 알아보죠. 감각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환자는 안 와요. 저도 왜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안 맞는 사람. 그럼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진짜 속에서 막 그러면 안 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료 경험 20년, 30년이 돼도 어쩌면 이런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우리보다 더 무의식이 발달한 잘 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걸 픽업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그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그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순간 그게 어떤 심리적 피부, 그 경계가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프리메디컬한 케이스들이 이 심리적인 경계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분리개별화를 못한 사람들이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원시적인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내가 많이 지금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나네요. 그런데 이현숙님은 의식하니까. 그 경험들을 임상 사례집을 내도 좋고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거의 단기 상담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체험들이 될 거예요. 그 임상 사례들 기록들이 나중에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한 가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의견 잠깐 묻겠어요.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같이 쉐어하는데 혹시 본인 얼굴이 나가는 것을 꺼리는 분은 지금까지는 제가 다 그분들 얼굴이 안 나오게 다 처리를 했는데 우리 지금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작업을 하는 게 시간이 내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혹시 한두 번 빠지시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내용 속에 센서티브한 내용이나 어떤 프라이빗한 내용들은 제가 다 잘라서 안전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나가는 거, 얼굴이 큰 얼굴 나가는 게 아니고 조그만 지금 증명사진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을 허용하실 수 있는지 혹시 그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건 책임지고 안 나가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금 거기서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음을 바꾸셔도 돼요. 언제 나중에라도 나갔는데 나는 잘생겼는데 너무 형편없게 나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숙 님도 예쁘게 찍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예쁘게 안 찍어줘도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앞으로 화장하고 강의나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